여러분, 자, 오늘은 2025년 10월 12일 일요일입니다. 네, 이제 연휴가 끝났죠. 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요, 무역계약서 알면 이렇게 쉽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 무역업계에서 사용하는 무역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약서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에 맞춰서 써야 되느냐? 물론 계약서는 형식이 정해진 바는 없어요. 근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계약서의 어떤 형식 이런 거, 그다음에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오늘은 하나하나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모르시는 무역 관련되는 용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봤더니 무역 실무에 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은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같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무역 계약서를 먼저 우리 한번 살펴봄으로써 계약서가 뭐 무역 계약서가 그다지 뭐 어려운 건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서를 해설하기 전에 우선 무역 계약서의 그 어떤 의미가 뭐냐, 개념이 뭐냐, 그다음에 무역 계약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챗 GTP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제가 조금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서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면은요, 여기요,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면 계약서는 국제 간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계약서의 본질이란 법적 구속력을 가진 당사자 간의 거래에 관한 약속이다. 이걸 이제 문서로 나타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이제 차차 아시게 되겠지만은 이 계약서라는 것 자체가요 반드시 문서로 이렇게 작성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꼭 그 문서로서만 작성돼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구두 계약도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나라 법, 계약 관련법 및 어, 전 세계 그 영미법이나 뭐 대리법 이런 쪽 아니면 CISG 그 유엔에서 만든 계약에 관한 기본법 이런 데 보면은요 대개 다 계약서에 그 구두 계약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예, 구두로 말로 하는 계약, 구두 계약이라는 게 말이잖아요, 그죠? 말로 하는 계약은 증거가 없으니까 그건 실무에서는 그건 피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음, 오해하실까봐, 말로 그냥 급해가지고 말로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품목수량 단가 금액 뭐 선정 날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그다음에 결제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약속을 했는데 서로 간에 그 약속을 했는데 구두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게 계약이냐 아니냐? 그건 계약이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쵸? 아무리 급해도. 그쵸? 급하다고. 그쵸? 예.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끼면 안 되겠죠. 바늘 귀에다 끼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무역 계약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예, 문서로서 작성하는 게 옳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고 법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약서에 기재가 되는 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죠? 뭐예요? 매도인. 그러니까 무역 같으면은 매도인 그러면 수출자겠죠. 엑스포터. 그 다음에 매수인. 무역에서는 수입자, 임포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거래 조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예,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사안들에 대한 그 원칙,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기재한 게 바로 계약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계약서의 그 목적이라는 거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이라는 거는 거래를 명확히 해서 거래 혼란을 방지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서 선적이 만약에 지연이 됐다. 예를 들어 뭐 태풍이 불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항구에서 선적할 수가 없어가지고 선적 날짜가 늦어졌다. 이랬을 때는 그거는 선적 날짜를 뭐 자동으로 2주 연기하는 걸로 한다.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기준을 써놓게 되면은 실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음,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조항을 안 써놓게 되면은 그건 뭐 서로 자기 유리한 대로 주장을 하겠죠. 야, 태풍인데 어떻게 하냐. 한쪽에서는, 야, 태풍이라도 꼭 부산에서 실어야 되냐? 인천에서 실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 뭐냐? 예,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거래에 따른 조건들 예를 들면 품목수량 단가 금액, 뭐 손적 날짜, 그 다음에 대금 결제 방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 사전에 계약서에 기재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혹시라도 분쟁이 생기면 해결을 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쵸? 예. 그래서 계약서를 왜 쓰냐라고 물어봤을 때 왜 써요? 계약서 쓰는 목적이 뭐예요? 네. 거래에 따른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혹시라도 분쟁이 생겼을 때 적용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계약서를 썼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기면 일단 계약서를 먼저 딱 당사자끼리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해결이 되면 뭐 베스트고요. 혹시라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법적인 아니면은 뭐 중재를 통해서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근데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취소나 아니면 변경이나 추가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되죠. 일방적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한다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실질적인 얘기인데요. 말씀드리기가 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가 참 좀 예민한 얘기인데, 그럼 계약서만 써놓으면 안심하면 되느냐? 상대방이 무조건 응할 수밖에 없느냐? 에이, 실전에서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계약을 파기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유리하다 생각하면 손해배상할 거로 감수하고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아주 그냥 불행한 경우에는 무대뽀로 그냥 계약을 어기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계약서로서 100% 커버하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뭔 얘기를 하는 거냐? 100%는 없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예, 100% 계약서가 모든 거래를 다 내가 생각한 만큼 계약에 정한 만큼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우리가 무역을 할 때 계약서마저 못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계약서까지 써놓으면 마음이 편안하죠, 그죠? 이때 이제 됐구나.
그쵸? 안심할 수 있죠. 그쵸? 예. 협상할 때는 아니, 협상할 때 협상 과정에서는 안심 못하죠. 그쵸? 그럼 막 그때 의견을 막 주고받고 조정하는 과정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다 합의가 되면 쓰는 게 계약서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법적 구속력이 있잖아요. 법적 구속력이란 건 뭐예요? 혹시라도 이행을 안 했을 때 법적으로 내가 강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약서에는 대개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느냐? 일단 이제 계약서 이제 해설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계약 당사자의 정보. 이건 뭐 딴 건 없어요. 계약 당사자. 그래서 예를 들면 셀러는 누구고 회사 이름은 뭐고 그다음에 주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이제 써놓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 음. 국내 계약서랑 똑같죠, 뭐. 그다음에 품목 수량, 뭐 가격 조건, 그쵸? 그다음에 결제 조건, 선적 조건, 납기일 및 장소, 보험 및 운송 조건, 클레임 및 클레임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 그다음에 불가항력 조항, 이거는 꼭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무역계약의 일반 조항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하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불가항력이라든지 아니면 중거법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인권탐지 관련되는 조항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또 뭐 계약서 조항에 뭐 몇 개 문제가 있을 때 이 계약서 전체를 뭐 무효로 하느냐 실효시키느냐 아니면 문제가 있는 조항만 실효가 되는 거고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냐 이런 뭐 여러 문제들 일반 조항들 거기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역계약서의 중요성 이렇게 이제 챗 GTP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법적 보호수단이 된다.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구속력이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다. 따라서 계약을 위반하면 내 권리를 내가 찾아올 수 있다. 손해배상해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그죠? 계약서는 공식적인 합의서로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법적 보호받는다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내가 법에 근거해가지고 배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대로 이행을 시킬 수가 있고 만약에 이행이 안 되면 손해배상 받는다. 그다음 분쟁 예방 및 해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서면 계약을 하게 되면, 그쵸? 서로 간의 오해나 아니면 어떤 그 해석에 대한 차이를 줄인다 그랬는데, 이 해석에 대한 차이는 뭐냐면 사실은 문구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나 문구나 아니면 단어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consideration 그랬을 때 이거를 배려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어, 음, 법률적으로 봤을 때 법률용어로서 뭐 당사자 간의 약인을 얘기하느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쵸? 이제 그게 이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카운터파트 그러면 당사자의 상대방 거래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또 보면 원본에 대한 부본을 얘기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가지고 계약서 내용 중에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이렇게 썼을 때 그 best가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냐 이런데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까지 계약서에서 정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어느 정도 써 있으니까 계약서에 써 있는 부분 내에서 야 이거는 이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모든 문제 단어의 해석상에 아니면 문장이나 문구에 예, 해석상에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까지 해결하기 힘들다. 그건 나중에 뭐 재판이나 중재를 가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계약서에다가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어떤 기준 중에 뭐 중재를 해결하자 뭐 이렇게도 써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정확한 그 거래 조건을 명시하니까 신뢰, 당사자 간의 거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그쵸? 예, 이거 이제 조금 좀 틀어놓고 시간 좀 봐가면서 할게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국제규범, 국제상거래에 관한 협약이 있어요. 유엔에서 제정한 CISG라고. CISG. 예. United Nations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이걸 줄여가지고 보통 CISG. 근데 이것도 기억하기 힘드니까 보통 비엔나 협약 이렇게 얘기하는 그 계약과 관련되는 국제 협약이 있거든요. 유엔에서 만든 거예요, 유엔. 근데 유엔 그러면 대단한 것 같은데 요새 유엔이 하는 역할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요새 이렇게 시국을 보시면, 그쵸? 국제관계 이렇게 보시면 유엔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하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뭐 강제력을 동원해 가지고 국제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뭐 어떠한 그 억지력을 발휘한다? 아니면 해결을 한다? 이거 역할 못 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그 CIS라는 법이 있긴 하다라는 거죠. 근데 유엔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네, 이제부터는 계약서에 대한 그 해설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해설해드리는 내용은요,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계약서를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을 하더라. 라는 것만 오늘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보시고 나면 여태까지 좀 막연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막연했던 사람들, 학생, 우리 뭐 특히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 지금 이제 계약 강의니까 오늘 동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쭉 보면 되고요. 음. 자, 그래서 계약서가 뭐 어렵지 않다는 걸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계약서를 쓰실 때는 먼저 당사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셀러가 됐든 바이어가 됐든 기재하시고요. 여기다가 셀러가 됐든 바이어가 됐든 만약에 셀러가 계약서를 썼다, 그럼 여기다 이제 셀러 회사 이름, 그 다음에 뭐 주소, 그 다음에 뭐 연락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뭐 국내 거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쓸 때 회사 이게 저기 레터 양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여기 상대방 to에다가는 일단 뭘 기재할까요? 상대방 회사 이름. 만약에 수주상이 내가 썼다, 그럼 바이오 회사 이름. 그리고 참고로 이 계약서는요, 실제로 사용했던 계약서의 초안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초안 잡을 때 좀 도와드렸던 그런 거거든요. 음, 음. 그래서 실제 뭐 이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이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이제 강의 드리는 요 목적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학교에 그 이번에 이제 추석 때 강의를 못 해가지고 예, 계약 부분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계약 첫날에 해당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계약서 여러분들 계약서 이렇게 생겼어요라는 측면에서 한번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제 이렇게 해놓은 김에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무역 타짜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도 한번 같이 한번 올려놓을까 해가지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다시 이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제가 그동안에 계약 관련되는 그 동영상들을 많이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그 유튜브에다 올려놨어요. 무역 타짜 채널에다가. 근데 또 이제 새롭게 다른 관점에서 이게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오늘 들으면서, 교수님, 그러네요. 계약서는 별로 어렵지 않네요.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어, 해설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무역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그 분들은 그동안에 제가 올려놨던 그 동영상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보면 요거는 수신이죠. 수신. 수신. 그 다음에 ATT는 attention의 약자인데요. 요거는 참조. 담당자를 기재하면 되죠. 담당자. 여기다가는 상대방 회사 이름. 그 다음에 address. 주소. 상대방 주소. 그 다음에 subject. 주어니까 뭐 export sales contract 이렇게 써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ontract number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뭐
뭐 패스워드나 아이디 만드는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만드시면 돼요. 데이트는 계약한 날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옆에다가 써볼게요. 20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 10월이면 옥토버 50일 아이고 어디 갔어? 잠깐만요. 쓸게요. 이렇게 쓰는 대신에 이렇게 많이 쓰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11일 11일 이렇게는 옥토버 이렇게는 2025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페이지는 전체 이 계약서 이 페이지 수요. 그 다음에 제목 이렇게 엑스포트 세일즈 컨트롤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 이제 의사의 표시예요. 의사의 표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내가 이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그래서 we PU as seller PKI 요거죠. 요 회사죠. 똑같은 건데 여기다 LI도 썼네. 오타가 났네요. we PKI as seller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셀러라는 게 엑스포터 이렇게 안 쓰고 계약서에다가는 셀러 상대방은 이렇게 바이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Hereby agree to sell you as buyer the following goods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이게 terms and conditions 하면은요 무역 조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역 조건. 그 다음에 hereafter, hereunder, hereof 이런 얘기들은요 다 계약서에서는 계약서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계약 번역하실 때 계약서. 계약서에 있는 조건으로 set forth and on the reverse side hereof. reverse side 하는 건 뒷면, 이면을 얘기해요. 뒷면을. hereof 하는 것도 계약서. 이 계약서의 뒷면에 뒷면과 그리고 여기 이 계약서의 이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특별히 안 쓰셔도 돼요. 이건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근데 그래도 이렇게 좀 쓰는 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포멀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품목에 관한 걸 쓰는 거죠. 거래되는 품목, 아이템 넘버. 이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S 코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품목에 대한 고유 번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품목이 보면 기초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HS 코드는 다 6자리까지는 다 동일해요. 3304에 99. 왜 6자리까지만 썼느냐? 10자리까지 안 쓰고 우리나라 지금 HS 코드 10자리 쓰잖아요. 왜 6자리 썼느냐? 세계적으로 공통인 건 6자짜리예요. 나머지 7자짜리부터는 나라마다 다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실 때 여기까지만 쓰시면 되고 나 이거 모르겠다 안 쓰겠다 그러면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낫겠죠. 근데 이게 찾기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125번. 125번 번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관세청 콜센터예요. 이리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이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품목, 아이템 넘버, HS 코드, 그 다음에 description of goods. 여기는요, 품명, 자세하게, 가능한 자세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밀키 콜라겐 클린저. 그리고 사이즈는 150ml짜리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수량이죠. 수량. 그래서 1000개, 예를 들면, 단가, 유닛 프라이스는 10불이다. 그러면 10불. 그 다음에, 인건탐지 조건을 여기다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인건탐지 그럼 뭐예요? 이건 따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뭐 아시니까 좋고 모르시는 분들은 인건탐지 공부하셔야 돼요.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인건탐지. 그래서 인건탐지라는 게 뭐 별건 없어요. 사실은 내용 간단해요. 우리 이제 학생들은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할 테고요. 강의 시간에. 아닌 분들은 동영상 보시면 돼요. 동영상. 꼭 제 거 안 보셔도 돼요. 제 거 안 보시고. 많아요. 인건탐지. 동영상 강의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마운트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써 있는 내용 보면요. 이 전면에 있는 내용들은요. 주로 뭐냐면 전면에 있는 내용들은 제품의 거래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거래하려니까 어떤 제품을
얼만큼은 얼마치로 해서 얼마치를 그렇죠? 얼마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제품의 퀄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패킹, 포장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선정 날짜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페이먼트 결제 조건이죠. 그쵸? 그 다음에 밸리더티. 이거 밸리더티는 뭐예요?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 되는 예, 마지막 날짜. 이걸 보통 우리 유효기간이라 유효기간. 유효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답장해줘 그런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때까지 답장 안 하면 무효다. 지나면 무효다. 아, 우유 먹을 때 유효기간 써 있잖아요. 우유 팩에. 지나면 안 먹어야죠. 그쵸?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계약서 갖다 버리는 거다. 날짜를 지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bank information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일단 여기서 페이먼트가 그쵸? TT였잖아요. TT라는 게 뭐예요? 은행으로 송금해 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송금받은 은행을 이렇게 기재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기재를 하세요. 뱅크 네임, 스위프트 코드. 스위프트 코드라는 건 뭐예요? 예. 세계 표준화 기구라는 데서요. 세계 표준화 기구라는 데서 은행마다 모든 전 세계 모든 은행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를 해줬어요. 왜요? 헷갈리지 말라고. 은행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많다 보니까 비슷한 이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코드를 보여준 거예요. 그쵸? 어카운트 넘버, 계좌번호, 뱅크 어드레스. 이 뱅크는 어드레스 쓸 때는요. 은행, 여기 우리은행이면 우리은행 본점을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지점 주소를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베니피셜리, 이건 여러분들 회사 이름, 그쵸? 예금주, 그쵸? 그 다음에 쇼핑 마크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화인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수출하시는 그 수출품을 그 집어넣은 그 카톤 박스 있잖아요. 박스 겉에다가 이렇게 표식을 해주는 거죠. 그쵸? 왜요? 바이어가 딱 물건 받았을 때 그 박스에 표시만 보고도 아 이거 내 거네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쵸? 그 다음에 박스에다가 뭐몇 킬로 정도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 뭐 색상은 뭐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쭉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시해 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에이, 보여드릴까요 한번? 그챗 GTP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요. 쇼핑 마크. 아이고. 이렇게. 예, 이렇게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이제 쭉 써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 상대방 회사 이름, 그 다음에 또, 피어 넘버, 뭐, 이런 거 쭉 써놓는 거예요. 피어 넘버 사실 잘 쓰진 않는데, 근데 카턴 박스 넘버, 이렇게 쭉 쓰죠. 에이, 그림으로 좀 그려줬으면 좋은데. 한번 물어볼까요? 그림으로 알려줘. 존댓말 쓸까요? 요. 그림이 안 되나 봐요, 여기서는. 네, 그러면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서. 요새 강의하기 참 편해요. 챗 GTP도 있고 네이버 검색하면 뭐 하도 무역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쇼핑 마크 샘플 이거 한번 볼까요? 비슷하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게 만약에 이제 박스 겉면이면 겉면에다 이렇게 수입자 상호 예를 들어가지고 TTK다 그러면 TTK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바이하고 상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잡혀? 커머디티, 카툰 넘버, 그 다음에
이게 도착한 걸 안 써놨네. 예, 여기다가 도착한도 써야죠. 예, 어디다가 여기다가 카튼 넘버 커머디티 카튼 넘버 사이에다가 도착한 예, port 해가지고 port port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LA면 LA 뉴욕이면 NY 뭐 이런 식으로 예. 샘플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다시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마음에 안 드네.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죠? 예, 예. 글 썼으면 제가 글 들으면 좋은데. 오케이. 넘어가도록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시요. 예, 퀄리티 하면 요거는 여기다 기재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대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무역 협상 혹은 무역 계약의 팔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품목 아니고요. 품질, 수량, 가격, 대금결제, 선적, 보험, 포장, 클레임, 해결 방법. 이 8가지에 대해서 8가지에서 협상하고 합의한 대로 대개 그 내용들을 이 앞면에다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무역계약서는요. 이렇게 전면과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이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면에는 제품의 거래와 관련되는 일반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 셀러 바이어 표시해가지고 품목수량 단가 금액 쓰고 그 다음에 팔대 조건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크게 봐서는 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 그거는 뭐다? 예, 제품의 거래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을 쓰시는 게 중요해요. 이 뒷면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전에 보면. 근데 쓰시는 게 좋아요. 이 뒷면에 제너럴 terms and condition 해가지고 여기다 뭘 쓰시는 거냐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데 기준을 명확하게 해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여기다 기재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냐?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봐라, 계약서에 이렇게 하기로 했지 않냐? 해서 금방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거래하다 보면 어떤 일이 어떤 형태로 생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다 써놓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신혼부부가 앞으로 우리 이제 이렇게 살자. 라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할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자. 저런 일이 생기면 저렇게 하자. 써놓으면 좋죠. 근데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쓰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는 못 쓰더라도 그러나 대개 부부들이 살다가 예,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하게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 부딪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다른 가정들에서 선배들이 살아온 모습들을 보면 그쵸?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소한 거지만은 야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 부모님들 용돈은 어떻게 드릴까? 그러면 언제 무슨 날 예, 에 해당이 되면 양 부모님께 동일한 금액을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혹시라도 노아나서에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이 안 되면 누구누구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다. 시엄마 말씀을 따른다. 시아빠 말씀을 따른다. 친정아빠 말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정해놓는 게 좋다는 거죠. 그쵸? 예, 예.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런 거 써볼 수 있겠지. 서로 간에 싸우다가 예, 화딱지가 나가지고 집을 나간다? 그럴 때는 나가기 전에 부모님들의 동의를 받으면 나가고 부모님들이 나가지 마! 싸우더라도 집에서 싸워. 그러면 안 나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건 거래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혼부부가 서로 간에 약속을 정할 때 앞으로 우리 이렇게 삽시다라는 약속을 정할 때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죠. 기본적인 내용들. 예. 둘이 간에 어떠한 경제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살아갈 때 예를 들어 통장을 누가 관리한다? 어? 그럼 뭐는 어떻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것들. 그쵸? 예.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꼭 받는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다가는 사소한 거지만 중요한 내용들. 그쵸? 다른 부부들을 봤을 때, 아, 이런 거는 미리 원칙을 정해놓는 게 좋겠다. 결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 그쵸? 그런 것들은, 예, 그게 바로 이 General Terms and Conditions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해석을 할 때는 보통 우리는 무역계약의 일반 조항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일반 조항은 안 쓰는 계약서들이 꽤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 계약서 쓸 때 잘 안 써요. 왜요? 아, 영어로 쓰기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네이버나 챗 GTP나 이런 건 그 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응? 갖다 그대로 비슷하게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다고요. 그럼 쓰는 게 좋아요? 안 쓰는 게 좋아요? 당연히 쓰는 게 좋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당연히가 아니고 반드시 쓰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안 쓰면 계약서로서 효력이 없느냐? 에이, 그건 100% 아니에요.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쓰죠. 그렇죠? 안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뭐 긁어부스럼 만든다. 어떤 귀찮다. 어떤 사람은 뭐, 아, 나 영어 실력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 대는데 그 이유를 다 한꺼번에 폭망시킬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게 뭐냐. 안 썼을 때는 혹시라도 해당이 됐는데 안 써 있다. 아이,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거죠. 써 있으면 간단한 거를.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unless otherwise stipulated on the face hereof. 여기서 face는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어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건 뭐냐? 전면을 얘기해요. 계약서 전면. 이 부분은. 음. 그 다음에 히어로는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계약서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이 계약서의 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the sale and purchase specify hereof은요. 이것도 계약서로 번역하시면 되고 shall subject to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그래서 전면에서 특별히 기재하고 있지 않으면 자, 이대로 합시다. 이 내용대로 따라가지고 거래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조항을 여기다 기재하느냐, 그거는 계약서마다 다 달라요. 그거는. 그런데 여기 써 있는 거는 그래도 많은 계약서의 예로 봤을 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principle to principle basis. 여기서 이거는 principle 하는 거는 계약의 당사자다 그런 뜻이에요. 본인. 그래서 이 계약서는 본인 간의 거래다. 그 무슨 뜻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서로 간에 자기 책임하에 소유권 이전을 시키고 서로 간에 대금 결제도 하고 물건도 보내주고 하는 그러한 거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이 거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우리 거래 본질이 뭐예요? 매도인은 물건을 주겠다. 매수인은 반대로 돈을 지불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물건을 줄 때, 받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이렇게 퀄리티를 어떻게 맞춰라, 언제까지 줘라.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쭉 이제 상세하게 적어놓는 게 계약서잖아요.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어쨌든 주겠다? 라는 게 본질이라는 거죠. 뭘 줘요? 셀러는 물건을 주겠다. 바이어는 돈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돈을 주고 물건을 주는 데 있어가지고도 여러 가지 정할 바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쵸?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force majeure 하는 건 이건 뭐냐면 불가항력이에요. 그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예요? 계약할 당시하고 실제로 이행할 때하고는 시간적인 갭이 있겠죠. 그쵸? 계약하자마자 그날 바로 물건 주고 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건을 생산하는데 시간도 걸릴 테고, 물건이 이동하는 데 따른 시간도 걸릴 테고, 어쩌든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계약을 실제로 이행하려고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는 원인이 뭐냐면, force majeure다 이거예요. 불가항력. force majeure 불가항력이잖아요. 근데 불가항력에는 자연적인 불가항력이 있고, 인위적인 불가항력이 있잖아요. 자연적인 불가항력은 뭐예요? 예를 들면 태풍이나 뭐 쓰나미나 그렇죠? 아니면 홍수나 지진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위적인 재해는 뭐예요? 불가항력은 뭐 전쟁이나 이건 어떤 기업체가 전쟁을 여러분들이 전쟁 막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파업 막을 수 있어요? 전쟁, 파업, 폭동, 소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러한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이러이러이러한 자연적 인위적인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자 이 조항이에요. 그쵸? 이걸 이제 정해 놓으면 이렇게 조항을 딱 해놓으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아 홍수가 나가지고 선적이 좀 지어졌다 파업이 있었다 그러면 연기해 주기로 했구나 상대방 입장을 예, 존중해 주기로 했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조항을 안 써놨다 그럼 서로 자기 유리한 대로 주장을 하겠죠. 그렇죠? 몰라 나는 니네 뭐 태평이 왔건 홍수가 났건 몰라. 넌 날짜 못 지켰어. 선정 날짜 못 지켰으니까 손해배상해. 이쪽은 야 어떡하냐. 내가 태풍을 막냐. 내가 무슨 뭐 신이냐. 뭐 이렇게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 다음에 trade terms. 그럼 집어넣는 게 좋겠어요? 안 집어넣는 게 좋겠어요? 집어넣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trade terms 하는 거는 예, 거래 조건 했어요. 거래 조건인 것보다는 용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인커텀지를 따른다라는 거. 이 말을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2010 이렇게 나왔지만은 최신 개정된 거는 2020년도죠. 예, 근데 2010년도 것도 지금 많이 써요. 오히려 2010년도 걸 더 많이 쓸걸요. 예, 현장에서는. 예. 그래서 2010, 2020 이렇게 명기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예. 제가 무역한 지가 30년 넘었죠. 그쵸? 그쵸? 예. 한국무역협회 한 7년 근무했고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예, 무역회사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25년, 26년 전부터는 한양대학교, 예, 경제학과에 무역 트랙을 맡아가지고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도 한 10년, 예, 겸임교수 했었고요. 한양대학교 뭐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보면 그런 거죠. 뭐냐면, 음, 이렇게 이제 보면 그 잉크텀즈나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이제 강의하다 보면 사실은 잉크텀즈라는 그 국제 규칙 물론 영어로도 있죠. 예, 거기에 써 있는 내용하고 실제하고 실제 거래하다 보면 안 맞는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적용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거기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괜히 말씀드렸나요? 그게 이제 뭐냐면 비용 지불에 관한 셀러바의 그 비용 분담에 관한 문제가 좀 그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예. 어쨌든 이 얘기는 제가 저기 예, 유튜브에 그 인커텀즈 강의를 조금 올려놓긴 했는데요. 그건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 클로즈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 비밀 유지 조항이에요. 서로 간에 예, 어, 저기 협상이나 아니면 거래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비밀은 제3자한테 누설하지 말자. 중요하겠죠. 그쵸? 누설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예. 예. 여러분들 저기 뭐야 혹시라도 결혼하셨으면 남편이 자꾸만 밖에 나와가지고 아내 얘기하고 집안 얘기하고 애들 얘기하고 다 까발리고 댕기고 그걸 보통 우리 이제 총알이라고 그러죠. 입이 총알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non-ever close라는 건 뭐냐면요. 그거예요. 이것도 많이 집어넣은 조항인데 이건 다 이제 여기 있는 조항들은 다 많이 집어넣은 조항이라고 말씀드렸죠. non-ever clause는 waive하는 건 뭐예요? 권리 포기잖아요. non-waive니까 권리 불포기 조항. 그래서 계약서에 써 있는 내 권리를 내가 한번 예,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자연적으로 내 권리가 예, 차후에 동일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내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내 권리를 내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너 까불면 한 대 맞아. 그랬는데 까불었어. 근데 안 때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까불었어. 그때는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봐줬기 때문에 또 봐줘야 된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조항은 왜 필요해요? 예, 그런 거예요. 어떤 나라,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 계약서에 있더라도 네가 한번 봐줬으면 동일한 사항에서 계속 봐주는 거야. 금반언. 예. 말했던 거에 대해서 뒤집을 수는 없다. 그런 원칙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게. 이것도 이제 헷갈리니까 다 다르니까 관습이나 법률이 다르니까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원칙을 정하자. 그 다음에 severability clause 하는 거는 뭐냐면 계약서에 몇 개 위헌한 조항이 있다고 그래서 이 계약서는요. 그쵸? 계약 자유 원칙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계약서의 내용 이런 것들을 쓰면 되는데 단 자유 원칙의 제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가행 법규에 위배가 되면 안 돼요. 예? 기존의 법률에. 근데 계약서를 쓰다 보면 몇 개 조항이 위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계약서 전체가 실효를 시켜야 되는 거냐, 전체를 아니면 위법한 조항만 실효가 되는 거냐. 이것도 서로 의견이 분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사과를 먹으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조금 썩은 데가 있어요. 그럼 썩은 데 도려내고 먹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 기분 나빠 그리고 사과 자체를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이거 다 다르잖아요, 집안마다. 원칙을 정해놓는 게 좋다는 거죠. 아니면 부부싸움 난다니까요. 아내는 아까우니까 잘라내고 먹어. 남편은요. 야, 잘라낸다고 그 썩은 게 그 균이 뭐 독한 게 응? 그게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나 먹고 나 식정거리라고 안 먹어. 그래가지고 먹어 안 먹어 싸우다가 부부싸움 난다니까요. 싸움이 뭐 그렇잖아요. 그죠? 부부싸움이라는 게 아니면 친구 간에 어떤 싸움이라는 게 큰 것 때문에 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기분 상하면 그렇죠.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그게 이제 불씨가 돼가지고 큰 이제 화재가 처음에 불도 조그만 화재 담배꽁초 하나 갖고 큰 불이 나잖아요. 아주 본질은 없어지고 막 대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시댁에 전화하고 친정에 전화하고 그럼 이제 또 이제 어른끼리 막 시댁하고 친정하고 가문의 명예를 건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가문의 명예를 건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다음에 리퀴데이티드 데미지 클로즈 이건 손해배상의 예정 배상 예정 조항 그래가지고 이건 그런 거죠. 뭐 혹시라도 이혼이 생기면 얼마를 하기로 하자. 벌금을 내기로 한다. 예를 들어 동호회에서 너 늦으면 벌금 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너 늦으면 10분당 얼마 벌금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왜요? 나중에는 벌금 내 10,000원 그랬을 때 왜 10,000원이야? 1,000원만 낼래. 그것도 싸울 수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예,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타이어 어그리먼트 클로즈 하는 거는 뭐냐면 뭐예요? 어,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쵸? 상호 간에 부분 약속했던 내용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협상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부분 협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나중에 본 계약하고 내용이 달라. 그러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무지하게 약속을 많이 해서 그때그때 연애할 때. 근데 실제로 결혼한 다음에, 예, 하는 짓이나, 결혼한 다음에, 신혼 첫날 밤에, 둘이서 이제 뭔가를 쓰자. 이렇게 살자라는 삶의 어떤 약속을 쓸 때 보니까 그거 달랐어. 그럼 어느 게 먼저예요? 연애할 때 얘기한 게 먼저예요? 미리 약속한 거니까? 아니면 실제로 결혼한 다음에 쓴 게 먼저예요? 그것도 뭐 다 다를 수 있다.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의견이 분분하다고요. 미리 써놓는 게 좋겠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음, 본계약서가 우선이다. 미리미리 사전에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 했던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본계약이 흡수 통합이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써놓는다는 거죠. 반대로요. 개별 약속한 게 먼저다? 그렇게 쓰려면 쓸 수도 있죠. 상관없어요, 그거는. 본인들이 합의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드십 클로즈, 하드십 역경이에요. 사람도 살다 보면 역경이 많잖아요. 살다 보면 역경이 많은 게 아니고 어차피 인생 전체가 다 역경인데 조금 편할 때도 있다. 바다는 항상 파도가 친다. 그러나 가끔씩 운 좋은 날 잔잔할 때도 있다. 이게 맞지 않아요? 바다에 갔는데 오늘은 파도 치네? 아씨 왜 파도가 치지? 난 그게 이상한 것 같아요.
파도 치는 게 맞지. 인생도 시련이 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닌가? 아, 요새 저기 인문학을 좀 책들을 보거든요. 뭐 쇼펜하우어, 뭐 이런 것들, 바이든,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니체, 뭐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너무 늦게 보나요? 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넘어가고요. 그래 10번 프로덕트 라이브 클로즈 이거는 뭐냐 피해로 재정을 배상 책임. 그래서 수출한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이 제3자의 어떤 그 상해를 입혔을 때 근데 누가 책임질 거냐? 수출상이 아니면 수입상이 아니면 수입상한테 물건을 산 사람이 유통업체가 저는 그게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물 배상 책임 제조업체가 책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칼을 샀는데 쓰다가 푹 해가지고 다쳤다? 예, 책임 물을 수도 있겠죠. 기계를 샀다? 근데 작동을 시키다가 뚜룩 해가지고 이건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 그죠? 인플리지먼트 이거는 뭐냐면 권리 침해예요. 음. 여러분들이 수출한 물건이 보니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 특허나 뭐 이런 거 의장이나 디자인이나 침해했을 때 이런 경우에 한해서 어떤 경우냐면 바이어가 예, 뭐 샘플을 줬거나 도면을 줬거나 해가지고 그대로 만들었는데 그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그러니까 수출상은 몰랐던 거죠. 바이어가 나쁜 마음을 품고 남의 거를 슬쩍 갖고 와서 맡긴 건 몰랐던 거지. 그랬을 때는 셀러는 책임이 없다. 중요하죠. 넣어야 되겠죠. 그다음 터미네이션, 계약의 종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의 종료가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파산을 한다든지 한쪽이 뭐 이런 거죠. 뭐 관리인이 선임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클레임. 예. 클레임을 제기하려면 며칠 내에 해라. within 14 days.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품에 대해 가지고 따라 가지고는 이 기간을 달리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잠주적하자. 발견이 빨리 안 되는 것들은 좀 막 두 달, 세 달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근데 governing law and arbitration 중거법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개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무역 계약이라는 거는 본질이 뭐다? 본질이 당사자 간에 저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당사자 간의 합의다. 거래에 대한 원칙, 거래 조건, 그 다음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해석, 어떤 기준이 된다라는 거고요. 계약서는 크게는 이렇게 제품 거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면에. 그 다음에 이면에 보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안들에 대한 원칙을 이렇게 적어놓는 게 좋겠다.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럼 어디까지 적어야 되느냐? 그거는 남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네이버나 챗 GTP에 물어보시면 돼요. 야, 일반 조건으로 무역 계약의 일반 조건으로 남들이 많이 쓰는 조건이 어떤 것들이니? 그럼 대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희도 되게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가지고 쓰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계약이 어렵지가 않다. 계약서 알고 나면 이렇게 쉽다. 라는 거. 제가 이제 동영상 올려놓을 때 썸네일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계약서, 무역계약, 국제무역계약서 알고 나면 이렇게 쉽습니다. 이것도 썸네일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제가 챗 GTP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그 동영상 올리면 뭐가 좋겠니? 그랬더니 여러 개를 추천하는데 이게 너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뭐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써볼까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학생들은 이제 오늘 이제 그 내가 쭉 계약서 내용도 해설을 했는데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내일이네, 그렇죠? 우리 이제 한양대 학생들, 내수업도 학생들 내일부터 나하고 이제 계약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마치도록 하고 혹시라도 학생들은 질문 있으면 학교에서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뭐 이메일 보내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고 벌써 50분이 넘었네요. 예,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